위에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소근소근 기분 나쁜 소리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중얼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끼익 소리가 화장실 칸을 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칸에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있던 거야? 비도 나처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가 나온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데까지 15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비에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으아 비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을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가 그 둥근 고리를 뛰어넘는 순간 순식간에 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 너머로 비가 뛰어넘었을 때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문에 조금 떨어져서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 틈새로 얼굴이 조금 보였습니다. 왕관 같은 걸 쓴 노인이 얼굴만 내민 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긴 백발의 왕관을 쓰고 얼굴이 구겨진 노인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에 가득한 미소로 말이죠. 저는 한눈에 적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노인의 징그러운 미소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뇌리에 깊게 박혔고 히 같은 허접한 비명이 목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저도 비와 같이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찔려 있었고 몸을 일으키는데 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개인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타났는데 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담당 의사나 다른 의사들 몇 명이 와서 저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질문했습니다만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까 히로치 군의 가족 불렀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어머니와 어린 소녀가 울면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이름은 히로치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머니라 말한 여성은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고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어린 소녀도 나에게 오빠.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동생이 없습니다. 3살 위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은 없었어요. 저는 누구세요? 라고 여러 번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후유증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는 여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가 같이 있을게 라고 하더군요. 여러 검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제 이름은 히로치가 아니고 여동생도 없어요. 어머니도 다른 분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기억에 조금. 히로치군은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였어. 그러니깐 기억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 말을 들어도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데도 벅찼기에 충격을 받을 틈도 없었어요. 의사는 최대한 저를 위로하는 말들을 골랐지만 어머니는 기억 상실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지만 좀처럼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의사나 간호사, 여동생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눈을 떴을 때 몇 시간 동안에는 담력 시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매우 무서웠지만 저를 부축해준 의사와 함께 있던 엄마 그리고 여동생 덕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저는 심하게 경련했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후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자칭 부모와 자칭 여동생, 자칭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고 자칭 담임 선생님이라는 남성에게 저는 히로치가 아니고 당신들을 몰라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A와 B에 대한 사건, 저의 과거 기억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모두 기억장애나 기억상실로 취급받았습니다. A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B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하교길에 자전거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걸 행인이 발견해 그대로 병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이쪽 세 개의 정보는 모두 처음 들어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가나가와현이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나가와현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현도 없었습니다. 화폐 단위엔 도쿄 같은 것도 전혀 몰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몰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럼 그게 뭐였는데? 라고 물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A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서 같은 반 친구예요 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주위 사람에서 그런 애는 없어 라고 일축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들어가 커다란 금속 후프 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마 혼수 상태에서 꿈꾸밀 거야 라며 계속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저 스스로가 나는 기억상실증이야. 이전 삶이나 세계는 전부 혼수 상태 때 꿈이야. 라면서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억 상실뿐 아니라 다른 인격과 다른 세계의 기억이 덮어 씌워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기억나지 않니? 라고 물어도 처음 보는 집,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드는 것도 있었고 익숙한 것도 있었습니다. 도도부연이나 나라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것들이었고 역사나 역사적 인물도 처음 듣는 것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는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의자, 리모컨 등 대화에 쓰이는 단어들 역시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어색해 존댓말을 하거나 속옷을 세탁하는 것도 불편해 제가 직접 빨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전의 삶은 전생이거나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과거 기억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유일하게 또렷하게 기억하던 부모님, 형, 친구들의 얼굴이나 논밭밖에 없던 시골 풍경도 떠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교시설에서 일만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괴하게 웃고 있던 그 노인의 얼굴은 더더욱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치료 횟수도 줄어고 반년쯤 지났을 때는 학교에도 돌아왔습니다. 20살의 나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했고 친구도 사귀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는 가나가와현의 도시였기에 도시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복귀 후 약 4개월쯤 지났을 때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공통점이 우연찮게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 때 과제용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진열된 책들 속에서 땡땡땡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 책이었는데 땡땡땡땡이라는 이름은 틀림없이 마지막 밤에 들어갔던 신흥 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땡은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 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 이름도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신흥 종교였는데 이곳에선 세계적인 종교 단체였습니다. 저는 종교 관련 책을 몇 권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었다고 해서 무언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주위에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의식이 없었을 때 땡땡땡땡이 무의식에 나왔겠지 라고 말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응을 위해 친절을 베풀어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모처럼 고등학교에도 복학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그만두게 됐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걸 생각하면 역시나 못 본 척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17년이 지나고 저는 지금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난달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익명으로 쓰여진 그 편지는 히로치 씨에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아마도 당신도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당신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루토인데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편지를 또 보내겠습니다. 다만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약혼자에게도 반드시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토라고 해도 전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받긴 했지만 두렵거나 신기하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주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치 씨에게 아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 료스케. 아마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곳에 너와 나만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카즈마 하야토 타치야는 찾지 못했어. 이번 달 25일 19시에 땡땡 옆 앞에 마마에 있을 테니까 반드시 와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 빨리 말해야 하니까 반드시 와줘. 혼자서. 저는 요스케라는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거기 서 있더라도 기억해낼 수 없겠지만 그날 밤에 멤버라면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능하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남겨봅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약혼자와 유일한 가족이 된 여동생에게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